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49번째 시간 4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49번째로는 채플린을 다루고 있습니다. 채플린의 자서전, 나의 자서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위대한 독재자 영화 이야기까지 쭉 하고 있는데, 채플린은 참 보면 볼수록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네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떤 뭐 예술가로서도 대단한 분이지만 어떤 뭐 시대를 읽어내는 능력이라든지 뭐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그냥 한 명의 예술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시대를 좀 움직인 그런 역할을 좀 하셨던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플린 같은 경우는 이 원칙과 철학이 좀 뚜렷한 예술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재밌는 뭐 자기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재능이 먼저 발달한다는 거예요. 재능이 그러니까 기술이 먼저 발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은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도덕이 항상 사후적으로 늦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탐욕스럽고 사람들이 많은 죄를 저지르고 하는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진화하게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갈수록 인간의 그 도덕심이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재능을 따라잡아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인류의 선 의지가 마지막에는 승리하리라. 이런 어떤 뚜렷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희망이라든지 이런 평화의 철학을 영상언어로 표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찰리 채플린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히틀러하고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히틀러와의 관점. 결국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채플린하고 히틀러적인 것이 계속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책 채플린과 히틀러의 세계 대전을 보면 그 채플린과 히틀러의 전쟁은 채플린 승리로 끝났지만 채플린의 투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사실은 채플린적인 것과 히틀러적인 것은 지금도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채플린적인 거랑 히틀러적인 건 뭐예요?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영상을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어떤 정파 개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용하고 사람들에게 그 방향을 딱 지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것이고 내 말이 옳아라는 식으로 지정하는 것이고, 찰리 채플린은 그것을 항상 경계했단 말이죠. 찰리 채플린이 60년대 이제 전 세계로 다시 찰리 채플린 영화 개봉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당신이 이겼다. 당신이 그 반전 영화를 가지고 히틀러를 이긴 거 아니냐. 근데 채플린이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60년대 새로 나오는 히틀러 관련된 영화 뭐 다큐멘터리에 나오지만 거기에는 독이 좀 묻어 있는 것 같다고. 독이 완전히 씻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어떤 독이요? 그러니까 그때 독이 이렇다는 거죠. 결국 아무리 우리가 하나의 어떤 사실 다큐멘터리를 담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들이 일종의 히틀러를 좀 미화하는 측면이라든지 히틀러의 정상성을 담아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자기는 영화를 만들잖아요. 영화는 아예 처음부터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허구라고 생각할 때 이건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진실의 측면을 보여주는데 다큐멘터리는 진짜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히려 독을 좀 남겨줄 수가 있다고 본다. 그때 독은 결국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영상이라는 것들이 진실을 은폐해버릴 수 있고, 그리고 영상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한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경계한 거죠. 그러니까 채플린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무서운 거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영상의 독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선전 어떤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60년대 이후에 나온 채플린 영화 중에 좀 흥행한 것들은 60년대 이후에? 네, 뭐가 있어요? 60년대 이후는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왜? 60년대 뭐 아니 그 이후에 다시 채플린을 찾는 그 붐이 불었다고 하니까. 60년대는 제가 알기로 그게 뉴욕의 왕이 그 이제 미국을 비판하게 나왔고 그게 마지막으로 들은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제 그 필모그래피나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아마 그 한 50년대 후반 넘어서부터는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작품들이 1920, 30년대, 40년대까지가 가장 채플린의 화려한 전성기 시대였던 것 같고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뭐 마샬 맥루언이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채플린이 바로 그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결국 내용까지 규정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히틀러를 만든 게 바로 유성 영화잖아요. 히틀러의 연설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 히틀러를 신처럼 만들어내니까 네. 독일 사람들이 그게 홀딱 넘어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독들, 영상은 진실을 간단히 위장해버리고 관객의 사고 방향을 정해버린다. 이것이 바로 채플린이 말하는 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경계를 했다 이거죠. 히틀러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의 독을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고 네. 채플린은 오히려 그런 거죠. 이 미디어의 독성을 간파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하는데 나는 평화선동가입니다. 나는 전쟁선동가에 대항하여 맞서서는 평화선동가입니다. 이러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모든 영화는 프로파간다입니다. 선전선동이라는 거죠. 영화가? 네.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영화는 사랑의 프로파간다고. 사랑을 선동하잖아요. 선전하고. 네. 갱스터 영화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독재자는 바로 민주주의의 프로파간다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프로파간다가 바로 위대한 독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네. 영상을 도구로 활용하는 히틀러와 영상에 담겨진 그 순기능을 활용하려는 그 이미지 전쟁이었고 네. 이것에서 결국 채플린은 결국 승리했다. 이렇게 된 거죠. 도구로 독을 제압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워낙 명장면이라고 하니까 네. 이 장면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 찾아보셔도 되는데 또 혹시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을 지배하는 통치자는 더욱 싫습니다. 가능하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유대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인간은 원래 평등합니다. 불행보다 행복을 원합니다. 서로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 모두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유롭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이 양심을 짓밟아 미움의 벽을 쌓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명의 발달 속도는 소외된 계급을, 경제 성장은 빈곤한 계층을 만들었으며 지식은 인간을 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할 뿐 느낄 줄은 모릅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이, 지식보다는 진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비행기와 라디오는 거리와 시간을 단축시켜 지구를 한 마을로 만들었습니다. 그 라디오를 통해 지금 내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절망하는 남녀와 굶주린 어린이,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박해받는 이에게 전해질 겁니다. 그분들께 저는 호소합니다.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가 겪고 있는 불안과 공포는 진보를 두려워하는 자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독재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민중으로부터 빼앗았던 권력은 민중에게 되돌아갈 것입니다. 자유는 영원할 것입니다. 군인이여 복종치 마십시오. 독재자는 당신들을 조종합니다. 행동, 생각, 느낌까지도. 독재자는 당신을 개, 돼지로 여깁니다. 기계인간에게 복종치 마십시오. 독재자는 몸도 마음도 기계입니다. 당신은 기계도 돼지도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가슴엔 사랑이 넘칩니다. 미워하지 맙시다. 사랑에 굶주린 자만이 남을 미워합니다. 군인이여 자유와 정의를 위해 함께 갑시다. 누가복음 17장을 보십시오.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이 아닌 서로를 향해 가슴을 연 민중 안에 있습니다. 기계를 만들고 행복도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중에게는 세상을 자유롭고 인간답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그 힘을 쏟읍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정의를 위해 싸웁시다. 젊은이에겐 안정된 직장을, 노인들에겐 복지시설을. 이런 공약으로 정권을 잡았지만 전부 사기였습니다. 정치가는 결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자신과 자신의 일당에게만 자유를 줍니다. 이제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싸웁시다. 자유를 위해 투쟁합시다. 국가 간의 벽을 없앱시다. 마음을 비우고 미움을 버립시다. 상식이 통하고 문명의 발전이 행복을 만드는 사회를 이룹시다. 군인이여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하나가 됩시다. 한나, 내 말 들려요? 하늘을 봐요. 먹구름을 헤치고 드러나는 저 찬란한 햇살을. 어둠을 벗어난 빛으로
욕심과 미움이 없는 세계로 나아갑시다. 위를 봐요 한나. 인간의 영혼이 날개를 달고 치솟아오르는 저 모습을. 무지개를 타고 희망을 향해 내일로.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의 내일을 향해. 위를 봐요 한나. 위를. 이 마지막에 위를 봐요 하는 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파우스트에서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 주리라. 뭐 결국 파우스트가 위로 구원의 뜻이거든요. 업이라는 것들, 네. 업워드 한다는 게 결국 인간이 현재 어떤 동물적인 어떤 모습에서 네. 결국 저 천상의 고귀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 뭐 파우스트의 느낌이 여기서도 좀 위로 인간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네.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나라나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 정부에서는 이게 뭐 꼭 히틀러만 싫어할 게 아닌 것 같고 얘기 좀 보니까 네. 정치가들은 뭐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 뭐 네. 젊은이들에게 직장을 뭐 약속하고 네, 네. 노인들에게 복지 약속하는 거 절대 지키지 않는다. 네, 네. 그 누구도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게요. 네. 우리가 1940년에 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네. 그럼 40년에 개봉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도 당시 미국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본격 개입하게 된 거는 41년 12월이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기를 만났거든요. 채플린 만나가지고 했던 이야기가 개봉되고 나서 아, 당신 영화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우리 참 곤혹스러웠다. 왜냐하면 이게 아르헨티나 이쪽도 예전에 우리 그 이야기 한번 영화 이야기 책 이야기 한번 했나요? 네. 그 하여튼 독일 나치 어떤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범들이 거의 많이 예, 갔다고 예,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곤혹스러웠다는 식으로 네. 약간 책망하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는 거죠. 반국가주의, 네, 네. 반국가주의, 국가의 벽을 허물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휴머니즘이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네. 완전 휴머니즘 철철 넘치니까 국가들 입장에서는 휴머니즘보다는 애국주의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아까 여기 대목 중에 참 사랑의 굶주린 자만이 남을 미워한다 이런 게 참 명구절이들이 있는 거죠. 곳곳에 많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 분 같은 경우가 참 그 뭐야 글이라는 게 결국 끊임없이 본인을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네. 그 영화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거를 어디서 끄집어내고 당신은 천재 아니냐 이러면 딱 한마디 한단 말이죠. 방법은 딴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끊임없이 잘라낸다는 거예요. 일단 많이 불린 다음에 네. 계속 치사 선택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탁 건져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미칠 지경까지 자기를 몰고 가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극한으로. 이 천재까지도 사실은 아이디어는 그냥 나오지 않는다. 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사실 뭐 역사에 남을 정도의 네. 그렇겠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생각 끝에 그걸 다 이렇게 조금씩 줄여나가고 그렇죠. 잘라내는 과정, 네. 그게 바로 팀 메리 그릭 요거트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우유를 네. 요거트를 만들면서도 그렇죠. 끊임없이 이제 다 이런 성분, 나쁜 성분 다 빠지고 순수하게 남은 게 바로 팀 메리 그릭 요거트라는 겁니다. 근데 다 필요 없고 너무 맛있어요 이거. 저 중독됐잖아요. 중독됐잖아요. 전 거의 매일 아침 먹고 저희 아들, 저희 남편, 온 가족이 다 이 팀메리 그릭 요거트를 내놔라. 아침마다 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저희 아파트 라인에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도 다 사서 돌렸어요. 아 진짜로? 네. 근데 다들 너무 맛있다고 극찬할 정도여서 저는 이거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연일 품절 사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 주문이 잘 안 돼요. 네, 하지만 여러분 일당백 보고 주문하셨다고 하면 우선 최우선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릴 네. 거니까요. 꼭 그릭 요거트 맛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문제시래요. 아유. 지금 사장님이.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이거를 직접 그 찰리 채플린이 원고를 쓴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찰리 채플린은 이 뭐 모든 영화에 다 그랬습니다만 네. 특히 이 유성 영화 만들면서 뭐 극본하고 음악하고 뭐 다 한글로 나오죠. 그러니까 정말 다재다능한 배우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연설문 내용이 네. 그의 사상이라든지 그의 철학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그렇죠, 게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저는.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기계보다는 휴머니티가 더욱 네. 필요하고 네.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더욱 필요합니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예전에 정박님께서 네. 해주셨던 그 말씀 중에 네. 친절함에 대한 예.
대목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아, 예. 그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 원더라는 영화에서 나온 네. 대목이었는데 네. 거기서는 번역은 이렇게 나왔죠. 올바름과 친절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친절함을 선택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요즘 약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바름과 친절함보다는 솔직함과 친절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친절함을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솔직함과 친절함으로 올바름보다는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보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이게 올바르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꾸 선악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하고 어떤 그 친절함하고가 상충되는 걸로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두 문제를 같은 평면에서 비교하면 안 되고 네. 오히려 그 솔직하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솔직하다는 거 우리가 솔직하다는 건 아주 좋은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 솔직하다는 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폭력이거든요. 네, 그쵸. 네.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그냥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약한 여러 가지 측면인 사람한테 넌 더러워.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난 솔직하니까. 이거 자체가 큰 폭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오히려 친절함이라는 건 배려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솔직함과 친절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친절함을 선택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어느 분이 또 아주 멋있는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법정 스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친절함이야말로 가장 좋은 종교라고 뭐 그렇게 종교의 최고봉은 친절함이라고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요즘 시대 특히나 그 무슨 인터넷 매체들이나 네. 이런 게 네. 늘어나면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친절함이에요. 아니, 네. 저 솔직함이에요. 네네. 어. 솔직하게 얘기해라. 뭐 톡아놓고 얘기해라.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네. 물론 뭐 솔직한 게 때로는 그동안 숨겨왔던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네네. 좋은 역할도 많이 네네. 하긴 네네. 하지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해봐. 뭐 여자친구 네. 있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에서 많이 하는 게 자칫 그 사람들한텐 좀 그렇죠. 충격일 수 있는데 네. 너 왜 솔직하지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또 강요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뭐 존엄이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숨기고 싶은 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네. 친절함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자꾸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강요하는 사회라고 해야 될까? 그리고 강요하는 것들이 상당한 그 권력의 그쵸. 어떤 위계가 실려 있잖아요. 무슨 네. 말이냐면 그 사람의 근데 어떤 일이라는 거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이 사람의 가장 그거는 지키고 싶고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분이 재밌는 표현 하시는데 그거는 말만 하면 바로 살갗이 되어버릴 것 같고 말만 하면 자기가 무너져 버릴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질문이랍시라고 던져가지고 사람들을 그렇죠. 완전히 망가뜨리고 이런 것 자체는 정말 그는 솔직함을 가장한 무차별적인 폭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말하는 솔직함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권력자라고 해야 될까요? 힘이 있는 사람들, 그 권력과 금력과 재력과 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공적인 그것들과 연결될 때 우리가 그 일종의 정보 공개 청구권을 요구하듯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한 개인에게 누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적 취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어떤 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그 무슨 알 권리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그건 사실상 알 권리를 빙자한 폭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아마 뭐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워낙 우리가 이른바 그 네. 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네. 그거에 너무 좀 눌려 있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네. 좀 솔직함이 아주 절대적인 미덕처럼 이렇게 네. 요즘 표현되는 것 같긴 한데 꼭 그렇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실 우리가 그 뭐 너무 그걸 지금까지는 또 솔직함을 덮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건방지다라든지 위계를 흔든다 해가 덮었지만 근데 그거 자체가 항상 악용된 측면들이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솔직함을 권력자가 이용할 때 주류 미디어가 이용할 때는 그건 상당히 또 정말 또 한 개인에게는 도저히 폭력일 회복 수 불가능한 어떤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든지 그 제가 다시 느끼는 건데 뭐든지 중용? 예 중용이랄까 양행이라고 할까 네. 뭐 그런 뭔가 양극단을 항상 포섭하려고 하는 것들 그걸 통해서 뭐 소외가 되고 하니까 사실 장자의 예전에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네네. 오상하라고 나오자 잃어버릴 상자 나아자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은 지금까지 나의 어떤 편견이나 지금까지의 경험 이걸로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새로운 걸 받아들이면서 좀 내 자신을 갱신하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에게 네. 어떻게 보면 무례한 질문이랄까, 무례한 어떤 태도를 또 우리가 조금 네. 좀 신중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네. 좀 발전시켜 나가는 네. 1kg 커피를 다시 한번 우리는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1kg 커피가 네. 12월 중에 신제품들이 또 나옵니다. 아 네. 그래요? 또 나와요? 어떤 제품이죠? 과테말라 라레포르마 그리고 과테말라의 엘 플라타닐로, 과테말라 엘 사포테, 에티오피아 루무다모, 에티오피아 오마르 알리시포라고 컵 오브 엑설런트, 그러니까 최고의 커피인 거죠. 그 커피 5종이 지금 런칭 예정 중에 있거든요. 1kg 커피는 정말 저희가 막 한 2년 가까이 함께 해왔지만 늘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뭔가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 팬분들이 또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요. 1kg 커피가 처음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건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이 발전했잖아요. 많은 1kg 발전들이 커피도. 있었어요. 네. 1kg 커피 사장님 아내와 자식들 빼고 다 바꿨어요. 마치 삼성처럼. 네, 큰 이 커피 업계의 삼성이 되기를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1kg 커피 앱으로 다운받으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링크 걸어드리는 거 거기 또 주문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찰리 채플린 정말 위대한 이름이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네.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이 위대한 독재자라는 게 왜 그 네. 이후에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뭐 위대한 유산이라든지 뭐 위대한 개츠비라든지 위대한을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 네. 이 위대한 독재자가 처음이었나요? 아니 위대한 유산은 그 전에 나왔던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위대한 개츠비도 그 전에 나왔죠. 아 그래요? 뭐야? 위대한 독재자 제일 늦어. 아 그렇나? 네, 위대한 개츠비는 미리 1920년대 나왔잖아요, 소설이. 아 네. 그렇구나. 나는 늘 이 연도가 되게 헷갈려. 서로 연계가 안 돼. 그래서 뭐 여러 개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맞아요. 그렇죠. 위대한 뭐 근데 독재자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그 나중에 그 연설을 통해 가지고 독재자가 알고 보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용 모순인 것 같아요. 독재자가 위대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근데 이 채플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처음 말할 때 히틀러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태어났고 좋아하는 작가도 같고 예술가 꿈꾸는 것도 다 같았다 같은 했지만 연월생이라고 아마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나흘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4월 16일 태어났고 히틀러는 4월 20일 태어났는데 재미있는 게 실제 그런 이야기를 이 영화를 찍다가 채플린이 이제 그 딱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토메니아에 네. 흰켈이 됐잖아요. 네. 복장을 입고 다닐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일종의 그 무슨 연기죠? 메소드 연기하듯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히틀러처럼요? 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평소에 아주 공손한 말투를 쓰고 친절했는데 차를 이제 운전사가 몰고 촬영장 갈 거잖아요. 딱 이제 복장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모드가 흰켈 모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차가 가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방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냥 그 운전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상스러운 언어를 막 내뱉더라는 거예요. 채플린이. 네, 채플린이. 그러고 나서 채플린이 나중에 야, 내가 이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변하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탄식을. 채플린 안에도 뭔가 그런 폭력적인 그런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배역에 심취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걸 막 쏟아내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주변 드는데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사실 둘이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네. 독재자다 이거죠. 채플린이랑. 채플린 영화 현장에서 완전 독재자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권을 다 행사하고 모든 가난에 다 간섭하고 그러니까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영화 바로 위대한 독재자에 나오는 그 네. 배우들 이 연기 하나까지 다 자기가 모든 연기를 보여주고 나서 따라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독재자네요? 네. 그런데 거기 나왔던 그 이제 자기 비서 있잖아요. 일종 네. 개별스 역할을 했던 비서가 아주 전극 배우로 유명했대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당신 알아서 잘해라. 몇 명한테는 좀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러니까 충분히 당신이 할 수 있으니까. 검증이 되는 네. 사람들. 자기가 봤을 때 될 만한 사람은 그냥 냅두고 안 될 만한 사람은 다 코치를 하는군요. 그런데 네. 그
바로 그 괴벨트 역할을 맡았던 배우가 되게 상심했다는 거예요. 왜요? 채플린 나이가 관심이 없나 보다. 이게 나를 완전히 포기했나 보다. 디렉션을 받고 예, 싶은데. 그러니까 자기는 오히려 지도를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오. 그런 막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고 거기 나오는 그 바로 박테리아의 네. 그 우리 말했던 나폴론입니까? 나폴론 같은 경우는 아주 본래 유명한 희극 배우였는데 네. 채플린한테 정말 자기는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정말 내가 알고 있던 내가 몰랐던 그 재능을 계속 깨워준다. 네네네. 그래서 뭐 그 영화에 나왔던 배우들이 정말 채플린하고 다시 한 번 더 작업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손이 없겠다. 이런 정도로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한 천재다.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네. 야, 이 채플린이 이 히틀러랑 그런 네. 비슷한 점들이 좀 있었다는 거. 그렇죠. 아마 뭐 후대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또 비슷하게 엮으려고 뭐 여러 가지 공통점 찾기도 했겠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채플린이 뭐 예를 들면 좀 그 히틀러 말투를 연구했지 않습니까? 네. 좀 히틀러가 아주 격앙된 말투, 신경질적인 말투잖아요. 그 채플린 이런 흉내 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히틀러가 온 줄 알았다. 뭐 그 약간 과장이 있겠죠. 뭐 근데 사실 그런 건 있었다고 해요. 딱 이제 복장을 흰켈 복장을 갖춰 입으면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땐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네. 그 진짜 촬영 현장에서는 웃겨요. 사람들이 본래는 찰리 이렇게 불렀대요. 그냥 네. 되게 편하고 또 친밀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스태프들에게. 근데 딱 복장 입을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미스터 채플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공손하게 분위기가 아우라가 확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우리가 의상 철학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복장에 따라 갖고 사람들 생각이 확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 사실 그 영화에 보면 그런 영화들이 좀 있거든요. 일본의 그 유명한 오즈 야스지로 감독이 영화 이런 걸 살펴보면 그 사람이 아주 일상의 어떤 단면을 많이 그리고 있는데 근엄한 남자들이 있죠. 아주 뭐 엘리트 근엄한 남자들이 네. 옷을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코트 입고 양복 딱 입을 때는 아주 점잖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지면서 아이로 태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있잖아요. 뭐 추리닝이나 네. 이런 거 파자마. 바잠바라고 하는 예전에 그런 거 입고 있으면 완전히 그냥 꼬마 상태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옷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어떤 남자와 결혼하느냐 뭐 이럴 때 그냥 다 똑같다고 집에 들어오면 밖에서 어떤 남자든 집에 들어오면 다 애들 된다는 게 이 옷을 벗어버리면 그냥 원시 상태로 태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를 끄집어내든지 부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애 모드로 돌아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고 생각조차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공식적인 거를 집에 가서 어떤 부탁할 때는 되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자리의 부탁은 공식적인 복장을 입을 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좀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옷, 자기가 입은 옷에 따라서 그런 마인드 세팅도 좀 달라지고.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해변가에 여름에 갔다. 그렇게 평소에 정숙하고 얌전한데 해변가에 가서 해변가의 복장을 바꿔버린다. 그럼 달라지잖아요, 또 사람이. 남자 여자 다 달라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무도회장을 갈 때 달라지고 술집에서 달라지고 각각이 다 다른데 이게 각각이 다르게 이제 그 옷 달라진 복장에 맞춰 가지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이제 그 소통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하긴 또 계속 똑같은 것도 이상하다 그렇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게 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겠네. 네, 요즘은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 히가시노 게이고였나요? 그 사람이 분인의 철학이라는 말을 하죠. 분인? 네, 개인이 아니라 우리 자꾸 개인을 이제 인디비주얼로 보잖아요. 더 이상.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개인 안에도 여러 사람이 나눠 있다는 거예요. 분인이 그게 있다 맞는 이거죠.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 우리는 개인으로서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생각하면 힘들어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분인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또 여러 명의 나가 들어 있다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좀 살아가는데 조금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이 찰리 채플린의 지금 저희가 영화 위대한 독재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고요. 네. 하여튼 뭐 그 5분의 명연설이 아주 빛났던 거기서 제일 강조됐던 건 역시 평화 그리고 반기계 문명, 기계 문명에 대해서 좀 반하는. 그렇죠. 그건 하여튼 채플린의 생애를 통틀어서 제일 싫어했는 모양이에요. 이 기계 문명.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에요? 네, 이게 그 간디를 만나고 나서 이제 좀 그 영향이 아닌가 싶거든요.
간디랑 네, 간디를 영국에서 만났단 말이죠. 네. 영국에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간디하고 그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그때 고민을 했대요. 간디가 바로 비폭력 무장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말을 던져야 될 건가? 그 무슨 말을 던져야 될 거에 대해서 또 간디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할 건지를 수억의 인도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가 부담된다. 네, 부담됐죠. 근데 자기가 애초에 꺼낸 문제가 왜 그렇게 기계를 좀 그거 하느냐, 좀 싫어하느냐 간디에게 물어봤어요. 네, 기계는 인간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주지 않느냐. 네. 근데 왜 기계를 싫어하느냐 이러니까 간디가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 기계가 사람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준다. 근데 영국의 기계가 만든 상품이 우리 인도를 노예로 만들었다. 영국의 기계가 만든 물건들이 우리 인도를 노예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도는 스스로 직접 실을 잡고 우리 스스로 소금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가 만든 물건을 써야 된다. 거기서 상당히 이제 나름의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든 게 바로 모던 타임즈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채플린은 그렇게 거부감을 가지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간디를 만나고 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하죠. 이 채플린 같은 경우 제가 참 놀란 게 여러 사람 만나면서 이 참 그 받아들이는 이 지적인 흡수력, 흡수력이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로 유명한 경제학자 케인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케인스 만난 이야기도 하거든요. 케인스랑도 만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 정말 당대의 경제학자, 처칠, 정치가 다 만났는데 케인스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용의 문제들, 이제 그 영국 은행과 영란은행이라고 부르죠. 네. 뱅크 오브 잉글랜드하고 영국 정부하고 어떤 식으로 전쟁 때 전비를 조달했느냐 이러니까 케인스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영란은행에 당시 이제 돈이 없다 이거죠. 해외 정부에서 받을 돈 2억 파운드밖에 없었는데 네. 영국 정부에서 4억 파운드를 빌려달라고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영란 정부에서 금고를 보여주면서 자 우리 2억 파운드밖에 없는데 요거밖에 없지만 작 하고 4억 파운드 빌려주는 걸로 대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 정부는 어떻게 갚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4억 파운드 빌려왔는데 어떻게 갚았냐?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자 4억 파운드 였는 걸로 하자. 그걸로 해서 갚았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그러니까 신용, 말과 숫자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사실은 돈의 본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은 돈이 우리가 조폐공사에서 내는 게 돈이 아니고 시중의 통화량의 대부분은 은행 신용 창출이잖아요. 네.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지급 준비금액가 몇 프로 딱 말고는 계속해서 그게 돌고 돌아가고 더 많은 그 돈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그것들의 본질을 깨뚫은 게 다 나오죠. 이 책 자서전에 다 나오죠. 그래서 케인즈를 만나서 네. 돈에 대한 본질도 꿰뚫고. 그리고 이분이 최근에도 유명한 경제 신용 관련해 가지고 신용 책이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 제가 지금 좀 까먹었습니다만. 네. 그 책을 읽고 본인도 여러 가지 경제 논문을 발표는 못했습니다만 쓴 게 있어요. 채플린이요? 채플린이 경제 논문을 직접 써요. 그래요? 그리고 채플린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들이 질문 받으면 지금의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문제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걸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 정치인 경제인 모인 데서 그 해가 사람들이 전부 탐복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채플린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강하단 말이죠. 이 사람이 실물 경제나 이런 흐름이 강해가지고 여러 사람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29년 세계 대공황에 앞서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 채권을 다 현금 캐나다의 금화로 바꿨다고 하는데 다 팔아가지고 하나도 손해를 안 봤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서 정보를 얻었냐 이렇게 물었는데 자기는 그냥 이 책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탁 이렇게 한 거다. 네. 당시에 자기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모든 이유는 결국은 노동을 통해서 창출이 된다. 마르크스 경제는 아니고 결국 노동자의 이윤과 임금이 잘 돌아갈 때 이 경제가 돌아가는데 지금 미국의 실업자가 그 당시 1,300만, 2,000만에 가까이 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경제는 돌아갈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러면 이거는 금이라든지 이걸로 갖고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다 바꾸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29년 대공황하면 미국이 얼마나 전 세계가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손해를 안 봐요. 그리고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는 평생에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제작한 영화 중에 좀 손해 본 게 살인광 시대. 그 살인광 시대만 손해를 봤는데 그거는 그 당시 47년에 개봉이 됐는데 42년부터 찰리 채플린을 빨갱이로 몰아박는 공작이 강해가지고 거부감이 너무 극에 달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영화가 고전을 했고 실제로는 찰리 채플린은 정말 영화에서 손해 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재테크 감각도 탁월했고 나중에 뭐 스위스 같은 경우도 그 목장을 사가지고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러는데 뭐 엄청나더라고요 그 규모가. 목장에서요? 예. 32에이커인데 그게 1에이커 한 1,300평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만 평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아니, 뭐 목장에서 뭘 뭐 딸기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과실과 야채도 하고 그러면 소도 좀 키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뭐 목장이라보다 그냥 자기 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그건 아주 소박한 그거고요. 네. 1900 이제 이 찰리 채플린이 1930년대 나의 황금광 시대라고 네.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황금광 시대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보통 한 이제 찰리 채플린이 어느 완전히 기반을 잡은 1920년대 30년대 그 사람들하고 교류했던 그때를 자기의 황금광 시대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네. 본인의 황금광 본인의 황금광 시대다. 근데 보고 있으면 뭐 여러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나오는데 제일 재미있는 게 그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라고 미국의 신문왕 있지 않습니까? 허스트? 네, 황색 저널리즘. 네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 필리츠하고 허스트가 경쟁을 해가지고 결국 네네네. 허스트가 이겼다는데 네. 그 바로 허스트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허스트 같은 경우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었다 이거죠. 가장 수수께끼 같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부자. 허스트가? 예. 그래서 이 허스트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죠. 뭐예요? 오손 웰스의 시민 케인. 아, 시민 케인. 바로 이 허스트를 상대로 그 무대가 된 거죠. 아, 그래요? 그 허스트가 거기서 또 뭐 나오잖아요. 연인이 나오잖아요. 그 연인이 뭐 마이 로즈버드 해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실 그게 메리언 데이비스라는 여배우하고 내연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허스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애인이죠. 메리언을 위해 가지고 비벌리힐스에 방 70개짜리를 세워줘요. 방 70개. 그리고 그 식탁 같은 경우 한 번에 150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 150명이 한. 그래서 그 집의 길이가 네. 우리가 딱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집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 크기가 90m 정도 됐다고 해요. 아, 좌우 길이가? 예, 집이. 예. 그러니까 우리 학교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그죠 하나 그냥 쫙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집을 세워주고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요트 같은 경우도 뭐 정말 그 대형 요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띄우면 거의 뭐 일주일씩 충분히 먹고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재밌는 말이에요.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올 법한 환락의 세계에 난 빠져들었다. 이 사람이 허구날 파티를 열어주니까. 이 사람은 뭐 다른 당시에 미국의 부자 록펠러라든지 JP 모건 이런 사람들은 약간 뭐 여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돈에 대해서 좀 돈을 사용할 때 좀 도덕적인 책무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허스트 같은 경우는 수백만 달러 돈을 그냥 막 일주일 안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뭐 기분 내킨 대로 행동하고 종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만난 사람 중에 이래 특이한 사람을 처음 봤다 이거죠.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허스트가 자기 그 계열의 신문사들이 또 공격을 하죠. 친구로 지냈지만 이제 채플린을 공격하죠. 나중에 용공주의자로 공격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허스트 이제 목장도 나오는데 이 목장은 자기 부인과 애인이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이 목장이 대단한 게 이 목장에 저택이 있는데 관리 인원이 60명. 와. 그다음에 동물원이 있다는 거죠. 그 목장에 목장이에요? 동물원. 네. 어떤 동물이 있냐면 사자, 호랑이, 오랑우탄, 각종 조류와 파충류가 다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집에 그 목장 정문에서 저택까지 거리가 5마일이 걸려요. 5마일이면 어느 정도죠? 8km 맞나? 1마일이 1.6km죠. 네, 맞습니다. 한 8km. 그러니까 이런 집을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저희 학교 다닐 때 가장 부잣집이 딱 대문에서 현관까지 5분 걸리더라고요. 와, 5분이나 걸려요?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집만 해도 와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떻게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집이 엄청나게 거의 청와대인데. 진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잡지에도 나오고 그런 집이 부산에. 네.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들어봤는데 이런 집들 스케일이 다르네. 예, 여기는 5마일이니까 걸어가려면 그러니까 비행기 착륙장도 있대요. 경비행기 착륙장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참 뭐 이런 어떤 그 시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때 그런 이야기 나와요. 여기서 그냥 사람들이 그 바로 그 뭡니까 캘리포니아 쪽 페블비치였나요? 그런 지금 골프장 유명한 그쪽에서도 사람들이 막 허구한 날 그 서로 이제 파티를 열고 즐기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사실은 20년대가 거의 황금 시대고 네. 30년대 물론 대공황 이후로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 그때 여러 가지 흥청망청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찰리 채플린을 보면 나오죠. 네. 참 이런 예. 부러운 얘기들이 좀 있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도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둘 곳이 없다라는 생각.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네, 18살이 되면 보육원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우리 사회의 멋진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어른들이 좀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캠페인과 함께 했습니다. 자, 찰리 채플린 저희가 또 오랜만에 이렇게 4시간 네 번째 에피소드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찰리 채플린이 뭐 어마어마한 인맥들을 자랑하네요 보니까. 그렇죠. 아시아랑은 인맥 없습니까 혹시? 그 아시아에서는 뭐 아시아도 이제 나중에 그 스위스에서 살 때 당시 그 저온 라이 저온 라이 총리가 여러 가지 평화 협상 관련해 가지고 스위스에 와 가지고 식사를 같이 한 게 나오죠. 그래서 저온 라이 만나서 나눈 이야기들 이런 게 나오기도 하고. 그 사실은 채플린이 동양하고 좀 관계가 있죠. 사실은 채플린이 일본에서 암살당할 뻔했거든요. 왜요? 암살? 네. 채플린이. 누구한테요? 자, 어떻게 됐냐면 채플린이 이제 그때 1920년대 후반 30년대 초반 전 세계 또 여행을 한번 쫙 하는데 일본에 들렀거든요. 뭐 일본 시장도 큰 시장이니까. 자, 근데 일본에 들렀는데 또 채플린이 아주 1916년부터 아주 그 비서가 일본인 비서가 있어요. 그다음에 정말 일을 잘해줬거든요. 그 비서가 그 일본 출신이다 보니까 또 일본을 방문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죠.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는 것 같고 또 일본의 그 도쿄 쪽인가요? 그 이제 일본 일왕이 사는 궁궐 근처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서가 아주 난처한 얼굴로 잠시만 내려져가지고 여기 좀 이따 가면 안 되겠냐? 그 왜 그러냐니까 그 일본에 좀 이상한 애들이 반드시 여기 와가지고 뭐 절 같은 거 참배 안 하면 궁성요배 하듯이 허리를 굽히고 안 하면 재미없는 줄 알아 이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좀 황당한데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절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차문 열고 하여튼 잠시만 내려왔다가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일본의 그 예전에 우리 명성황후 관련해 가지고 그런 일본의 폭력 조직들이 있거든요. 현양사라든지 흥룡의 사람들이 이 채플린한테 자꾸 그런 위해를 뭔가 압박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던 거예요? 뭐 그런 상징적인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행동을 얻어내면 더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채플린이 당시 그 일본의 당시 일본 수상 총리죠. 이누카이라는 사람이 아주 노정객인데 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수상을 하고 있을 때 이누카이 아들하고 뭐 공연을 보러 갔단 말이죠. 애초에는 뭐 이누카이 총리와 같이 뭐 만찬을 가기로 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져 가지고. 자, 그런데 그 연극을 공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누카이 아들이 연락을 받고 어디 나가더니 돌아와 가지고 큰일 났다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암살당했다. 연락을 알려준 거예요. 그게 1932년에 일어났는데 5.15 사건이라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 1932년 5.15 사건이 뭐냐면 일본이 1931년에 일본의 만주에서 일본이 그 만주 사변을 일으켰죠. 괴뢰 만주국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침략을 개시를 하게 된 건데 그걸 하고 나서 결국 그 당시 일으킨 게 일본 대번령 그 몇몇 참모들하고 일본 만주군의 대령, 중령, 소령들이 일으킨 거예요. 일본 군부의 허락도 대번령 허락도 없이 지금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쪽에서 그 당시 국제연맹이 발칵 뒤집혔죠. 이거는 여러 가지 만주 사변이 원인이 된 노고교 사건이 노고교 유조 사건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그게 하여튼 조작된 거다. 일부러 이제 철도를 폭발을 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가 됐는데 그 이제 국제연맹이 그 당시 활약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리튼 조사단을 보내가지고 이게 다 사기다, 가짜다 이런 거 밝혀냈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32년에 그 이누카이 일본 수상이 만주국에서 그걸 좀 일종의 철군이라고 해야 될까 그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게 불만을 품은 일본 이제 군부 해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찰리 채플린이라는 배우가 온다는데 이 사람 미국인 아니야. 그리고 미국 자본가들의 총애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얘하고 이누카이 총리나 일본의 실력자들이 만찬을 하고 있다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냥 박살을 내버리면 미국 일본 전쟁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뜻대로 일본을 궁극주의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찰리 채플린하고 그 일본의 그 실력자들하고 만찬이 일정이 잘 안 잡히는 거 자꾸 바뀌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이 좋아 그러면 일단 이누카이 총리라도 습격하자 해가지고 결국 이누카이 총리의 관저를 가서 이누카이 총리만 암살하고 찰리 채플린은 몸을 이제 사실은 무사하게 된 거죠. 만약에 식사 자리가 잡혀갖고 했으면 찰리 채플린도 암살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게 나중에 찰리 채플린이 나는 미국 사람도 아니고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사실 영국인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나를 대했을까 이러면 그리고 자기는 자본가의 총회는 아닌데 그렇죠. 자본가들하고 사이가 잘 안 좋은 건데 막 그런 이야기도 있었죠. 참 이 찰리 채플린이 바로 그 일본 군부의 표적이 돼가지고 암살 타깃이 돼서 찰리 채플린을 암살하면 결국 미일 간의 전쟁이 날 거다라고 이제 오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죠. 아시아랑도 또 관련이 좀 있군요. 네네네. 그 유명한 뭐 유명 인사들이랑도 많이 아까 뭐 간디도 있었고 뭐 처칠도 만난 거죠. 그렇죠. 처칠도 만났고. 그러니까 처칠 같은 경우는 나중에 만나니까 처칠이 바로 철의 장막을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위험하다. 그럼에도 이제 처칠은 기본적으로 관계가 나쁘진 않았고요. 처칠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기가 보기에 가장 인생을 멋지게 산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거예요. 채플린이 보기에. 자기는 그 처칠이 그 당시 16살 먹은 아들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티격태격하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 별거 아닌 가지고 논쟁 비슷하게 아버지가 맞니 내가 맞니 하는 게 너무나 보기 좋고 그리고 이 사람은 권력을 만끽하지만 그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윈스턴 처칠의 취미가 뭐냐면 그림도 그리고 뭐 글도 쓰지만 벽돌담 쌓는 걸 좋아했대요. 벽돌담? 네, 이 담을 가지고 벽돌을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오히려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지도자의 임무는 판단이잖아요. 정치, 경제 어느 분야든 지도자는 판단하는 건데 이 판단을 제대로 내리려면 사실은 땀을 흘리는 노동을 하는 게 참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잘 안 되면 취미로 땀을 흘리는 일을 하면 그게 상당히 이제 판단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데 처칠 같은 사람이 진짜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식으로 오히려 여유가 찾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는 처칠은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살고 왔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버나드 쇼라고 유명한 그 바로 미국의, 피그말리온 영국에 영국이에요. 함부로 좀 나서지 마. 극작가 아니에요, 버나드 쇼? 그렇죠. 피그말리온 우리 마이 페어 레이디의 원작이든. 근데 버나드 쇼는 되게 독설가로 유명하잖아요. 뭐 이사도라 덩컨이라는 무용가가 선생님하고 저 결혼해가 애가 낳으면 선생님의 머리에다가 제 몸매를 가져갖고 멋진 사람이 될 겁니다. 이러니까 내 몸매 당신 머리가 닮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런 식으로 독설을 한 사람인데 근데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너무나 이 사람 상냥하고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모임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너무너무 이게 사람이 참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해주더라. 그래요? 네, 독설가인데 실제로는 사석에서는 너무너무 배려를 잘해주더라. 그리고 뭐 간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결국 간디는 자기하고 기계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독립이 뭐냐 이거예요. 간디는 다 그런 얘기예요. 간디가 항상 뭐 옷 이런 거 한쪽 어깨 드러내고 전통 복장을 드러내잖아요. 독립이란 모든 불필요한 것을 벗어 던지는 길이다. 독립이라는 것은 내가 뭐에부터 독립적인 인간을 산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른다 이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국 무장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가 이해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하고 물론 그것이 하나의 정당한 권리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폭력의 순환고리 이걸 어떻게 끊어내느냐 그런 의미에서 간디를 이제 마하트마 성인이라고 부른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과학자하고 만난 뭐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아인슈타인을 만났어요? 1926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미국에 강연하러 와서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 친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이 아인슈타인은 전형적인 독일계 백인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차분하고 침착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엄청난 열정이 덜 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고
뭐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자기 영화 시티라이트 이것들 시사회를 했는데 네. 시사회 보고 나서 눈물을 흘리더란 거예요. 아인슈타인이요? 그래서 자기가 역시 과학자는 낭만주의자다. 자기는 항상 과학자는 낭만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네. 내 말이 맞더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그 나중에 한번 이제 자기가 독일을 그 여행할 때 그 집을 꼭 찾아가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아인슈타인 집에. 네. 그 1931년에 이제 그 여행을 가가지고 찾아봐요. 근데 너무 놀랬던 게 아인슈타인이 사는 아파트가 네. 정말 독일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 정말 평범한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엄청 유명했죠 그 당시에. 과학자였는데도. 정말 소박하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아인슈타인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채플린이 그때 가도 뭐 워낙 인기가 많았죠. 독일에서도 아무리 뭐 네. 그 당시 게펠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엉망으로 만들려도 워낙 사람들이 네. 압도적으로 좋아하니까 막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 아인슈타인 아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는 거죠. 당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해하니까 당신을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말 안 하고 몸짓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이해하니까 당신을 좋아하고 우리 아버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지. 좋아하는 거다. 그래 딱 표현이 한마디. 너무 딱 맞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당신을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좋아한다.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찰떡 비유네요. 네, 네. 자, 그런 식으로 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나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위스에 정착을 해가지고 스위스. 결국 뭐 52년에 네. 결국 당시 미국에서 영국으로 가는 초화 여객선이 있지 않습니까? 퀸 엘리자베스호라고 그걸 타고 이제 미국을 떠나거든요. 왜 떠났죠? 그때는 이제 사실 영화 시사회 그 네. 라임라이트 유럽 시사회 한다고 갔는데 네. 그 배를 타고 가는 와중에 미국에서 전보가 하나 날아오는 거예요. 네. 미국 정부 당국에서 이제 당신의 제2국 허가를 취소한다. 추방한다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더 이상 오지 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자기가 예감이 들어가지고 그 돈을 있잖아요. 전부 다 은행에 돈을 다 뽑아가지고 금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부인 이름으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네. 부인은 여전히 미국 시민이잖아요. 네. 그걸 안 해놨다면 자기 돈은 미국 정부가 딱 소송을 걸어갖고 이걸 딱 압류를 해놓으면 평생 가도 못 찾았을 거다 이거죠. 근데 마침 나오기 전에 자기가 부인을 채근해가지고 다 그걸 뽑아놓은 거죠. 그리고 네. 부인 이름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을 나중에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스위스에 정착을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에이크네요. 그러니까 진짜 무지무지 큰 거죠, 그죠? 네, 네. 거기에서 과수원과 채소밭하고 미국의 그 대저택은 포기를 하고 네. 그리고 뭐 자기가 아예 그 미국 외교 공간을 찾아가고 내 허가서 이런 거 다 반납하겠다. 그리고 부인도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부인도 시민권을 포기해버려요, 미국 시민권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런던에 여전히 뭐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네. 결국 이제 흐루쇼프하고 불가닌 이런 러시아 정치인들이 소련 정치인들이 자기를 초청하는 거죠. 이제는 같은 편인 줄 알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뭐 하여튼 웃기긴 한데 네. 결국 나중에 뭐 이제 결국 마지막에 이제 이게 1964년에 출판됐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마지막 장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잠들지 않는 혁명가의 기질 해가지고 본인의 이제 그 75세인가요? 그때까지 이렇게 정해요. 나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세상은 내게 최상의 것과 최악의 것을 동시에 선사했다. 나는 인생에 대해 어떤 구상이나 철학도 없다. 내게 인생이란 그저 투쟁일 뿐이다. 인생은 변덕스럽고 내 마음도 변덕스럽다. 사소한 일로 우리는 화를 내다가도 큰일이 닥치면 무덤덤해지곤 한다. 지난 20년 동안 살면서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무엇보다 훌륭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걸로 마지막 부인에 대한 찬사를 가지고 자서전에 대미를 장식하죠. 그러니까 부인 우나 채플린에 대해서 당신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 뭐 이런 거죠. 말년에. 네. 그러니까 사실 부인 채플린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채플린 10대들을 참 좋아했거든요. 결혼한 여자들이 대부분 다 10대가 많았거든요. 첫 부인, 네 번째 부인 다.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떤 사람들이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나 채플린, 우나가 보여줬던 자기에 대한 그 헌신과 그 희생에 대해서 나는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참 결혼도 여러 번 해가지고 참 여성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이 많았는데 결국 말년의 20년, 지금의 20년 동안 우나와의 삶을 통해서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 이 사이에 애도 무지 많이 나왔어요. 애들이 막 쫙 한. 아 그래요? 거의 저 사진 보니까 5명 나온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금슬도 좋았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아 근데 뭐 훌륭한 분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뭐 기계 문명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것 같고 네. 뭐 이런 그 어떤
제국주의적 모습 이런 것도 좀 싫어하는 것 같은데 결국 네. 그런 거 혜택은 자기가 다 본 사람 아니에요? 그렇네. 그렇죠. 그 그렇지. 넓은 저택에 살면서 예를 들면 내가 체게바라처럼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맞아. 뭐 좀 설득력이 있다 생각도 되는데 체게바라도 뭐 여성하고는 이거 뭐 여성하고는 뭐 잘 여성인 했습니다만 관대. 적어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뭐 이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네. 갑자기 그러네.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막 비판을 뭐 아마 분명히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좋은 배 이런 거 다 타고 다닌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뭐 비판을 할 입장인가? 기계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비판한 건 아니고 그렇습니까? 본인이 아까 사실 간디에 대해서 네. 그 간디를 찬동해서 한 거지. 네. 아니 바로 이게 영화야말로 모든 기계 문명의 총화가 영화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아니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도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러니까. 뭐 말이 좋아 뭐 그런 저 기계 문명화된 데에서 인간이 부품으로 전락하는 거를 비판했다고는 하지만 네. 그거의 최대 이익을 다 누린 사람이 이 사람 아닌가? 근데 그 사실은 그래서 비판한 게 보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채플린은 그렇게 사랑을 정점으로 받았는데 결국 채플린이 밀려나게 되고 사실 돈이나 명예 다 뺏길 뻔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게 뭐냐면 결국 일종의 애국주의고 파벌주의에서 그랬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당시에 아니 미국이 어떻든 소련하고 그때 일종의 연합국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소련이 어떻든 그 소련 전선에서 히틀러를 막아주기 때문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쪽이 한숨 돌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소련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소련 주재 미국 대사가 소련을 좀 이제 도와주자 네. 이런 연설을 하기로 했다가 채플린이 그걸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채플린 입장에서 어떻든 지금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연합국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연설을 하는데 제일 처음 시작한 게 동지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완전 미국 사람들이 비위를 좀 거스렸단 말이죠. 아 동지라는 동지라는 말 표현들이.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당시 미국 사람들 심리는 소련 놈들 빨갱이들 빨리 죽어서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많이 죽어서. 같은 연합국 같다지만 아유 뭐 쟤들 죽으니까 히틀러가 빨갱이들 많이 죽여도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자유와 민주를 위해서 싸우는 우리 사람들은 소련이 따로 없고 미국이 따로 이렇게 연설하니까 그게 그 묘한 미국 사람들이 네. 38년부터 반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이 공산주의 아까도 말씀드린 이걸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니까 이게 뭔가 국민적 적대감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군요. 그래서 그게 결국은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서 소련이 이렇게 하니까 아 이거 빨갱이야라는 식으로 돼갖고 미움상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애정도 많이 받았지만 결국 이 사람 말대로 투쟁의 연속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투쟁의 연속 속에서 뭐 본인이 성취한 건 성취한 거고 네, 그렇게 제가 뭐 보니까 꼭 반문명주의적인 건 아니고요. 아까 반문명까지는 안 가고 반기계 그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디의 영향을 좀 받았는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말년에 이제 그 스위스 자락이 있었다 이거죠. 그렇죠.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 자락에. 네네. 마지막에 그럼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증오심 이런 거 좀 있었겠네요. 미국에 대한 비판을 가지고 엄마? 이제 뉴욕의 네. 왕이라는 그 미국 사회를 비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채플린이 히틀러하고 이겼지만 그 투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게 또 그 투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채플린의 상대는 파시스트도 상대했지만 또 메카시즘 이런 걸로 상대를 해야 됐고 결국 어떻게 보면 채플린이 가장 자유로운 개인인 거죠. 근데 이 자유로운 개인을 냉전 체제 대결일 때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강요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아무 편도 아닌데.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인간의 편이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한쪽에 써야 돼. 너 이거 한쪽에 안 쓰면 너는 너무 싫어. 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 똑같죠.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친구가 될 거냐 적이 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은 싫었던 거죠. 근데 이런 예술가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쪼아대니까 이 사람이 결국 살 곳은 스위스 같은 중립국밖에 없는 거죠. 스위스의 그 알프스산에 이제 살았는데 알프스산보다는 어쨌든 소백산이 더 좋은 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프스산에는 소백산으로 오지. 그 인삼이 이렇게 나지 않아요. 근데 소백산에는 소백산의 전기를 받아서 홍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알프스는 에델바이스나 끼케바의 에델바이스의 알프스는 소백지향 홍삼. 소백산의 향기를 담은 머금은 우리 소백지향 홍삼.
이제 점점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소백지향 홍삼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서 소백지향 홍삼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선물 세트도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이 진짜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될 때 네. 그분들께 이 소백지향 홍삼 좀 선물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건강과 감사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소백지향 홍삼입니다. 찰리 채플린은 이제 말년에 스위스에서 네.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그러면? 네, 근데 결국 아까 말씀대로 결국 네. 미국에서 결국 찰리 채플린 바람이 다시 불게 되었고, 70년대. 네, 그래서 뭐 그 찰리 채플린이 할리우드 공로상 같은 거 이제 받으러 간 거죠. 특별상을 받게 네. 됐죠. 그래서 다시 20년 만에 입국을 하게 됐고, 결국은 일종의 명예 회복이라 할까요, 복권이 된 거죠. 말년은 그럼 미국에서 보내요? 아니요, 말년은 그냥 스위스에서 살던데. 아 그래요. 미국에서 정이 많이 떨어졌겠지 뭐. 본인 나 같아도 정 떨어졌을 것 같아. 어떻게 뭐 내 만든 재산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 말년을 스위스에서 보낸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영화인.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가 지금 위대한 독재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위대한 독재자의 그 아까 우리 영진 씨가 읽어주신 연설 같은 경우는 네. 지금도 계속해서 맞아요. 끊임없이 상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참 아까 말씀드린 평화의 프로파간다, 민주주의 프로파간다로서 결국 또 채플린은 그걸 또 뭐 우리가 진지하고 너무 이런 것보다 웃음, 그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무기고 뭐 진짜 10개 사단 원자 폭탄보다도 더 강한 무기라는 걸 보여준 사람 아닌가. 네. 그런 면에서 참 채플린의 그 메시지 그리고 채플린의 지금 현재적인 의미가 계속해서 정말 이게 뭡니까? 채플린은 말 그대로 에베레스트 같은 사람이다. 에베레스트? 인류의 에베레스트 같은 사람. 그만큼 우뚝하게 서 있는 거죠. 웃음의 힘을 보여줬으니까. 웃음의 힘으로 네. 에베레스트. 네. 우리 에베레스트 하면 한번 또 정보를 한번 했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근처에 히말라야 14좌가 있고요. 그렇죠. 네, 8,000m 이상의 봉우리가 그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렇죠. 스위스의 몽블랑도 가야 되고. 몽블랑도 가야 되고요. 킬리만자로도 가야 되고요. 되고. 예, 우리 정박님이 셰르파로서 또 우리를 잘 인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민여는 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낮은 자세와 낮은 마음으로. 베이스 캠프에서 계속 그럼 좀 버티고 있을래요?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전 세계 정말 수많은 훌륭한 분들 계속해서 만나러 다니겠습니다. 자, 오늘 일당백 49번째 시간 에피소드 4 요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더 또 재밌는 또 아주 풍성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작가의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